자, 오늘 진도를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그래서 지금 워낙 이제 시험 범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업 진도 방향이나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좀 불확실한 상황이긴 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도 우리가 그렇다고 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1단원 부분, 1의 2단원 부분을 마무리를 해버립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거 내용 자체는 정말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법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풀어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실제로 뭐 시험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 과정을 보면은 비상과학 교과서 같은 경우는 단원이 5개 정도 되거든요. 많이 들어가야 한 2개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더군다나 이번에 또 그 시험 기간도 좀 짧아. 그치? 그 추석 전에 다 시험이 끝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이 들어가봤자 2단원에서 이제 1단원 반? 요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상고 교과서를 봤을 때 아마 선생님이 예상하는 시험 범위는 아마 1회 1단원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이제 아까 4단원 부분에 문학 작품이 좀 많거든요. 개수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2작품 정도. 혹은 4회 1단원이 이제 시만 3개 있으니까 4회 1단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도 사람들은 모르니까 일단 1회 2단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그쵸. 자, 이번 단어는 그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읽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은 이제 발표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발표문이 뭡니까? 발표문. 일기차원적인 해석이죠. 그쵸? 즉, 발표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이제 사실, 그쵸?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여러 청중 앞에서 직접 말하는 방식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발표문입니다. 알겠죠? 성격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설명하는 글인 설명문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도입부부터.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밑줄 칩시다. 그렇죠? 자, 발표문이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뭘 하고 있다? 첫인사를 이렇게 건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발표문에는 원래 사실은 여기서 첫인사 한 다음에 자기소개가 들어가는 게 좀 더 맞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의고사 지문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글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그 첫인사하고 단 다음에 자기소개가 나와요. 알겠지? 자, 그럼 봅시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와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해놨네요. 그죠? 우리 선생님 착각했네. 이야기를 할 정재승입니다. 자, 밑줄 칩시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정재승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발표자 소개가 나오고 있죠. 선생님 순간 착각했어요. 요즘 치매인가 봐. 자,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라는 거지, 그치? 자, 우리가 이렇게 그 발표하는 글도 마찬가지고 설명하는 글도 마찬가지고 질문하는 방식을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자, 꼭새로 하나 표시합시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꼭새로 표시합시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발표문을 딱 시작하자마자 거의 첫 부분이잖아요. 그지? 바로 처음을 뭘로 시작하고 있다? 질문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럴 때는 하는 역할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습니까? 반응? 듣는 사람은 뭘 유발한다? 그치? 비슷하지? 호기심, 흥미, 그죠? 관심을 유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청중의 관심, 그 다음에 흥미를 유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느 부분에 질문이 있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 도입부 부분에 제일 끝에 질문이 있었다면은 이어질 내용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미리.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이제 질문이 나오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이 대상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질문의 형식을 빌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질문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역할이 조금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바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청중 반응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물결 표시로 밑줄 칩시다. 청중 반응 확인. 자, 이러한 단어는 우리가 이제 좀 그 단어로 나누게 되면은 바로 화법과 작문에 관련된 단어는 그 중에서도 화법 단어이거든요. 알겠죠? 화법 단어는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발표자는 어떻게? 발표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질문을 한 다음에 뭘 하고 있다? 그렇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한 후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발표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중을 고려하면서 지금 말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사실 아쉽게도 인류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창의성에 관한 연구도 걸음마 단계고요. 다만 우리는 창의성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창의적인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있다, 없다?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바로 뭐다? 밝혀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사실 아쉽게도 여기서부터 방금 읽었던 단초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까지.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발표 시작 전에. 그러면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렇지? 바로 그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지름길에 대해서는 발표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발표 시작 전에 어떻게? 바로 발표 내용의 그죠? 범위를 설정한 이유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발표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만 발표할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계속 보답시다. 오늘 저는 뇌과학과 관련한 창의적인 존재의 특징, 자,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밑줄 칩시다. 오늘 저는 뇌과학과 관련한 창의적인 존재의 특징, 이것도 넣어서 하는 색깔로 합시다. 자, 특징,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발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특징이 바로 뭐다? 발표 내용을 소개하는 거는 질문의 방식으로 의문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차이점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자, 우선 창의성과 지능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밑줄 칩시다. 우선 창의성과 지능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서도 지금 설명을 하기 전에 바로 질문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역시 청중에 뭘 유발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바로 관심을 유발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바로 뭐다? 청중의 관심, 흥미를 유발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청중 반응 확인.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질문을 한다면 항상 청중들의 반응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이 발표자의 특징이죠. 그죠? 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청중이 뭐다? 웃는 거죠. 그죠?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지? 자, 무슨 얘기냐면 지능지수, 즉 IQ 110 이하의 피험자군에서는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창의성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110에서 120이 넘어가면 더 창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프로 조금 그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것이 자, IQ와 그렇죠? 그 다음에 창의성을 이렇게 XY축으로 두고 그래프로 그리면은 어떻게? 바로 지능지수가 111대 같은 경우는 IQ가 증가할 때마다 창의성이 증가하지만 120 이후부터는 관계가 없는 이런 그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그죠? 바로 여기 이 선이 의미가 없어지는 요 선이 바로 뭐다? IQ 110에서 120선 정도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IQ랑 관계가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말해 창의적이려면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일정 수준이 넘으면 지능이 높다고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정확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죠. 박스로 표시합시다. 다시 말해부터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까지. 박스로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창의성과 지능의 상관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둑을 둘 때 7급인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7단인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여기서도 역시 자꾸 이제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관심을 계속해서 유발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청중 반응 확인. 자, 잘 모르시겠다는 표정이네요. 청중 웃음 확인. 그럼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일주일 된 사람이 운전할 때 머리를 많이 쓸까요? 운전 경력이 7년이 된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그렇죠? 자, 박스로 표시합시다. 잘 모르시겠다는 표정이네요부터 자, 운전 경력이 7년 된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까지 박스로 표시합시다. 표시했습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야? 질문의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질문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앞에 질문하고 뒤에 질문이 똑같아? 그렇지. 내용은 똑같지만 비유한 대상이 다르죠. 왜 비유한 대상을 바꿨을까? 그렇지. 바로 뭐다. 여기서는 바로 청중의 수준을 고려하여 질문 내용을 수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 빨간색 방을 노란색으로 쓰고 있는 건 전부 다 화법 작문 관련된 필기는 노란색으로 쓰고 있고 내용 관련된 건 흰색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청중 반응 확인. 이제 아시겠죠? 일주일 된 사람이 머리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바둑이 7급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바둑판에 바둑돌을 올릴 때마다 머릿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할 만한 수를 찾는 순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죠. 바둑 7단인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는 별로 머리를 쓰지 않고도 바둑을 둘 수 있을 만큼 숙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중요한 상황일 때 자신의 지적 에너지를 확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암기를 안 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밑줄 칩시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암기를 안 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창의적인 존재에 대한 바로 뭐다? 편견을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옛날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방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해는 뭐에서 온다? 오히려 암기에서 옵니다. 알겠습니까? 암기하고 체득하고 내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지식이 습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식이 습득이 된 다음에 그게 워낙 익숙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바꿔보고 저런 방식으로 바꿔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바로 그때 창의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다 이해만 하고 공부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오히려 암기량이 훨씬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외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꾸 변형시켜가고 이래 해도 해보고 저래 해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훨씬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오히려 그들은 많은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고 중요한 기술은 체화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훈련으로 익히고 중요한 순간에 지적인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창의성은 무엇을 바탕으로? 훈련을 바탕으로 뭡니까? 발휘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일반 시간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도 밑줄 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부터 일반 시간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까지 밑줄을 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발표 내용과 관련된 이론을 소개를 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죠? 자, 청중 반응하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이 많으신 것을 보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발표자는 뭡니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자꾸 청중과 소통하는 방식의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밑줄 칩시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언어 외적인 표현에는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있어야 알겠죠? 준언어적 표현은 뭐냐면 언어와 함께 수반되는 그 표현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억양, 빠르기, 세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지훈아 하고 부를 때랑 그렇지? 지훈아 하고 부를 때랑 의미가 같아? 다르잖아. 그렇지? 이런 게 바로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반대로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가 아닌 표현, 행동을 통해서 하는 거, 바디랭귀지라든지, 그죠?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 얼굴 표정, 행동 이런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는 거는 비언어적입니까? 준언어적입니까? 비언어. 그치, 이거는 바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화면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 그치, 바로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스웨덴 출신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의 이론입니다. 이분 의견에 따르면 청춘의 시기에 무언가 1만 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훈련하면 뛰어난 성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이제 바로 뭐다? 우리의 뇌가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다고 질문을 통해서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신경과학자들은 창의적인 발상과 실마리를 신경과학적인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데요. 연구자들은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들이 기발한 발상을 했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바로 창의적인 실험 참가자들을 fMRI 안에 눕혀놓고 그들의 뇌를 찍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청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fMRI가 생소하시죠? fMRI는 몸의 혈류와 관련한 변화를 감지하여 뇌 활동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청중 고개 끄덕이거림이라는 거지. 그치?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밑줄 치도록 합시다. 바로 창의적인 실험 참가자들을 fMRI 안에 눕혀놓고 그들의 뇌를 찍었습니다. 밑줄 치도록 합시다. 밑줄 쳤습니까? 그쵸? 자,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자신의 발표 내용을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뭡니까? 실제 실험의 내용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적답시다. 바로 창의적인 그죠? 발상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실험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꼭새로 표시합시다. 그죠? 자, 청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음. 여기서부터 청중 고개 끄덕거림까지 꼭새로 표시합시다. 방금 읽었던. 그죠? 자, 지금 이 발표자는 바로 뭐다? 청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이지. 그치? 즉, 바로 뭐다? 발표자는 청중의 그죠? 반응을 확인하며 그죠?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즉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뭐다? 혼자 독고다이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자꾸자꾸 청중의 반응을 체크해가면서 맞춤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실험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흥미로운 결과를 얻기도 했죠. 예를 들어 바둑 7단 기사에게 fMRI 안에서 바둑을 2개 하고 40분 동안 뇌를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복귀를 하면서 불리한 전세를 뒤엎는 창의적인 수를 두기 전에 그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청중 반응 확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순간 평소 신경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뇌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전두엽과 후두엽이 측두엽과 두정엽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정보를 처리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창의성은 가장 고등한 영역의 뇌 일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를 두루 사용해야 만들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꼭새로 표시합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까지 꼭새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꼭새로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창의성을 알아보기 위한
위한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제시해 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험으로서 과학자들이 낸 결론은 바로 뭐다?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를 전체를 사용해야 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평소 연결되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끼리 신호를 주고받고 연결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청중 반응하기. 자, 이것은 연구자들의 해석입니다만 어떤 문제를 다른 각도로 바라보거나 상관없는 개념을 서로 연결하고 추상적인 두 개념을 잇는 일이 뇌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남과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창의적인 발상은 시작됩니다. 자, 목소리를 더욱 크게 높이며 밑줄 시작. 목소리를 더욱 크게 높이며 목소리를 강하게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준언어적 표현입니까? 비언어적 표현입니까? 그렇지. 바로 이거는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목소리를 더 강하게 하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바로 이걸 통해서 발표 내용을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런 게 선지로 잘 나와요. 이런 지문에서는. 알겠지?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과물이 아닌 사고방식을 흉내내고 꾸준히 변형하는 것. 그것이 창의적인 발상의 출발입니다. 밑줄 시작. 결과물이 아닌 사고방식을 흉내내고 꾸준히 변형하는 것. 그것이 창의적인 발상의 출발입니다.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이 실험의 결과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바로 남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자주 지적인 대화를 나누며 내가 전혀 몰랐던 분야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문제를 다양하고 낯선 각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지적인 대화를 하고 영감을 주고받고 지식을 섭취하고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남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부터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얘기한 것이 바로 뭐다? 창의적인 존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알겠습니까? 자, 나와 다른 경험을 한 사람, 나와 다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나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즐기세요. 여러분의 지적인 사고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자, 운동 네모 칩시다. 자, 운동 네모 쳤습니까? 그렇죠. 자, 이 운동이 바로 뭐다? 바로 창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일상의 실천 방법 첫 번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죠? 자,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신경세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흔히 신경세포는 2살까지만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단호한 표정을 재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는 또 색깔 다른 걸로. 자, 흔히 신경세포는부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까지 꼭새로 표시합시다.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야? 준언어적 표현과 그렇죠. 언어적 표현을 동시에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발표 내용을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언어적 내용은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자, 봅시다. 자, 지난 20년간 많은 연구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신경세포는 계속 만들어지며 운동을 할수록 더욱 많이 만들어진다는 결과를 쏟아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창의적인 발상을 주로 자전거 위에서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밑줄 치자. 세계적인 물리학자부터 자전거 위에서 했다고 하지요까지 밑줄을 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청중이 알기 쉬운 그렇죠? 인물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치? 자, 격렬하지 않은 운동,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나 산책은 창의적인 발상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공부할 때도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참 재밌는 게 그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라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알겠지? 우리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 지훈이가 굉장히 피곤할 때를 떠올려 보면 어때?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심지어 생각도 하기 싫어지잖아, 그렇지? 바로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체력을 키우고 운동을 하는 거는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야. 실제로 고3 딱 올라가잖아요, 그죠? 물론 이상고는 아마 이제 수시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이 좀 힘든 학교다 보니까 알겠지. 그런데 보통 이제 조금 잘 나가는 학교들,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병천고라든지, 그 다음에 화성고라든지 중앙고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뭐 강남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 보면은 대부분 애들이 그런 학교는 내신보다는 이제 정시 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많이 가요. 수업 중심으로. 알겠지?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3학년 되면서 열심히 잘하던 진짜 막 전교권에서도 내가 갑자기 나 그냥 수시 쓰고 말래 이래버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체력이 안 돼서 그래요. 이제 지쳐버리니까 더 이상 공부를 하기 힘드니까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커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거든요.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알겠지? 자, 계속 봅시다. 둘째, 수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자는 시간 동안 낮에 얻었던 정보 중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고 의미 있는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일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많은 경험을 해도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아요. 잠을 잔다는 것은 아주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서하기, 여행하기, 사람 만나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둘째에서 수면 네모 쳐놓읍시다. 그쵸? 수면은 바로 뭐다? 실천 방법 두 번째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는 네모 칩시다. 독서하기, 여행하기, 사람 만나기. 이게 바로 실천 방법 세 번째죠. 알겠습니까?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극으로 물리적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정리를 합시다.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순간을 종종 만들어내 봅시다. 라는 거지. 그치?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창의적인 사람이부터 만들어내 봅시다. 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쵸?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발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간 내용을 요약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바로 뭐다? 창의력은 어느 정도 지적 수준까지는, 즉 그게 바로 IQ 110에서 12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지적 수준까지는
지능과 이제 창의력이 공통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상관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바로 뭐다? 지능은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다? 자꾸 창의적인 발상을 하도록 훈련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을 던져놔야지 창의적인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순간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 텐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꼭 세로 표시합시다. 발표를 들으면서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까지. 꼭 세로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다음으로 이어질 질의응답 시간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인사를 함으로써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쵸? 이제 이거는 자, 바로 뭐다? 이제 사회적 독서 활동이죠. 그쵸? 발표를 들은 후에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그 발표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써본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말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뉴턴이부터 사실이 아니다까지 꺽쇠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지훈이는 요거 알고 있었어? 오, 똑똑한데? 그쵸?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뭡니까? 그쵸? 바로 독자에게 친숙한 이야기를 질문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를 통해 역시 독자의 흥미를 유발을 하고 있죠. 실제로 굉장히 잘못 알려진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마리 앙뚜아네트도 그럼 사람들이 밥 먹을 빵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럼 빵 대신 빵 대신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 가가지고 어떻게 지구가 태양주를 돈단 말이냐,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그 인간이 사는 지구가 중심이어야지 하면서 천동설이 맞다 이렇게 종교 재판을 받으니까 거기서 강하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면서 강하게 외쳤다는데 이것도 구라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못 알려진 지식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뉴턴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다. 엄청난 양의 계산을 직접 했고 더 발전된 분석과 계산을 하려고 미적분을 고안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의 천재성을 부각하고 싶기 때문이다. 천재가 아하 하는 영감을 받아서 일반인들은 하기 힘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듯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천재적인 발상에 있다는 생각이다. 밑줄 시작. 자, 이렇듯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천재적인 발상에 있다는 생각이다.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창의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첫 번째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나 창의적 아이디어는 천재적인 발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밑줄 쳐야겠죠. 생각의 노동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생각이 오래 쌓이고 숙성되면서 그 결과가 어느 순간 나타나는 것이다.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오해 1에서 화살표 합시다. 이게 바로 오해 1에 대한 실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자, 창의성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창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스티브 잡스는 창의력이란 연결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을 연결해 새롭게 만드는 능력을 창의성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스티브 잡스는부터, 그쵸? 핵심이라고 지적했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누구예요? 애플. 그치, 창업자잖아. 그치, 바로 뭐다? 유명인의 말을 인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그쵸? 바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뒷받침을 하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죠? 그리하여 세상에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그것을 변형하여 새로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을 창의성을 발휘하는 현명한 방법이라 보았다. 음식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재료가 더해지면 독특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한다. 자, 독특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 밑줄 치자. 독특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창의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몇 번째? 응? 그렇죠. 창의성에 대한 일반적 오해 두 번째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오히려 어때? 우리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재는 없다. 하지만 경험이 남다른 사람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창의성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밑줄 치자. 그래서부터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밑줄 치고 오해 2에서 화살표를 한 다음에 이게 바로 뭐다? 오해 2에 대한 실제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새로움으로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새로움보다는 기존의 생각,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꺽쇠로 표시합시다. 일반적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그쵸? 그치? 자, 이게 바로 뭐다? 바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에 따른 경험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하지만 똑같이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다가는 안정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안정을 추구하려고 도전을 포기한다면 새로이 주는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남과 다른 선택을 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대상을 보기 때문에 책 어린 왕자에 나오는 코끼리를 삼킨 모아뱀 그림을 모자로만 본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꺽쇠로 표시합시다. 사람들은부터 모자로만 본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유명
동화의 그림을 예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얻는 효과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일반인들이 창의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지금 예로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지? 그 그림 저기 실어놨죠, 그렇죠? 그지? 자, 코끼리를 삼킬 만큼 큰 뱀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림이 뱀을 그린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한다. 즉,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짜놓은 틀 안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모자인 것이다. 따라서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지식이나 사실관계의 확인만이 아닌 동화적인 상상력 또한 필요하다. 상상력은 엉뚱한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에 대해 내가 갖는 새롭고 주관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답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성은 길러진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줄 밑줄 칩시다.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과부터 창의성은 길러진다까지 밑줄을 치도록 합시다.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독자들에게 창의성을 좀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매체 시대에서 그치 발표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발표를 듣고 나서 청중들은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치 어떻게 보면 이 발표를 토대로 한 설명문을 작성을 한 거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돼 가지고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이제 제시한 단원이 바로 1의 2단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문법 문제를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